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살 곳이 없다 이런 정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태풍, 가뭄,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지난 12월 10일 대통령께서 TV 생중계를 통해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에너지 분야의 최고의 핵심 키워드 역시도 탄소 중립인데요. 기업들 역시 환경을 중시하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더 다양한 정책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탄소 중립이 무조건적으로 일단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런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교수님.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탄소의 순 배출량이라 함은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지구에는 이제 산림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공장이라든지 발전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전체 배출량에서 산림의 흡수량을 빼게 되면 순 배출량이 나오고 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이 책을 냈잖아요. 이 책에 보면 사실 그 온실가스 양이 매년 510억 톤이라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나무를 심고 노력을 해야 이걸 다 중간 0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금방 510톤 정도 매년 배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한 7억 톤 정도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50년까지 이제 0으로 배출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2019년 6월에 영국이 드디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언한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법제화까지 합니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은 거죠. 이제 작년 4월에는 EU에서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린딜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깝게는 작년 9월에 중국마저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월 초에 또 일본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작년에 예고를 했고 실제로 이걸 선언하고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나라는 이미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를 했고요. 또 일부 나라는 법제화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법제화하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은 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탄소 국경세도 나오고 그런 세금 부담이 좀 기업 입장에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가 굉장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EU하고 미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돼서 자국의 업체들이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세, 탄소 국경세 혹은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전경영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예상하다시피 철강이나 혹은 이제 석유화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도 이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시기 위해서 로드맵을 준비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는데요. 이 탈탄소화가 아마 국가적인 그 대응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전이 보유하고 계시는 전력망의 그 탄소 집약도
혹은 이제 실질 탄소 가격 등을 탄소 국경 조정의 면제 조건으로 고려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그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전략들 혹은 대응 방안들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제조업도 많고 철강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 기업들에게 진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더군다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업종이고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그래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탄소 배출 총량은 7억 톤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50%가 넘는 55%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이고요. 또 산업체가 쓰는 전기, 거기에서만 나오는 양이 전체 탄소 배출의 20%가 넘습니다. 그 산업체가 가지는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딱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직은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아직은 진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지만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아리백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쓰는 전기를 리뉴어블 에너지로 전부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SK그룹에서 최초로 아리백 가입을 선언을 했고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상의 이제 혁신인데요. 우리가 화학 공정이든 뭐 제철 공정이든 모든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공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끝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CO2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나오는 CO2를 역시 이제 캡처해서 스토리지 하겠다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아직 매우 초기 단계고 많은 비용과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긴밀히 협조하는 그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로 탄소 기술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기술의 현재는 어디까지 왔는지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 교수님 먼저. 우리나라에는 그 에너지 부분의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전기화로 가는 것을 좀 지연을 시키겠다. 즉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니까 좀 1차 에너지인 뭐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좀 지연시키겠다. 이렇게 국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 선언되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1차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지만 탄소 중립이 이제 달성될 수 있고 그걸 이제 전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기화를 하려면 결국 전기를 그 깨끗하고 CO2가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흔히 얘기되는 것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그 양이 적은 편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토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태양광을 마냥 엄청난 용량으로 늘리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인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해상으로 나가서 뭐 이 동해라 서해, 그다음에 제주 인근의 해상 풍력 발전을 늘리는 형태로 깨끗한 전기의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된 전기의 29%를 원자력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원자력은 거의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어떤 평화적인 활용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아마 원자력도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그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현재 활발하게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 철강석에서 철을 끄집어내려면 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환원제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탄소를 환원제로 이용하게 되면 그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코는 탄소를 쓰지 않고 수소로 철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 10년 이내에는 그 수소 환원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철강 부분에서도 탈탄소화, 탄소 중립 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에 있어서 석탄이 약 40%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과 가스가 각각 한 25%, 재생에너지 한 7%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가장 시급한 것은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 석탄을 두속히 대체하는 일입니다. 2050년까지 지금 30년이 남았는데요. 두 단계로 크게 15년씩 끊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5년간은 석탄을 대체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증된 기술인 태양광 풍력을 지금보다 3배, 5배 정도 빨리 보급시켜야 됩니다. 물론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규모 저장 장치라든지 전력계통의 보강 그리고 수소 저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저장 장치들은 전기 자동차의 발전과 더불어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로서 나머지 15년간은 저희가 좀 신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예를 들자면 기존의 원자력을 SMR, 그런 차세대 원전을 가지고 상용화한다든지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CO2를 캡처할 수 있는 기술, 아직까지 과제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상용화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원자력 폐기물, 이제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직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마 이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고 이제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아주 대단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3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 굉장히 에너지원으로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해상 풍력으로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동해안은 이제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저의 플랫폼을 만들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유식 그 해상 풍력 기술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이 기술은 사실은 나온 지는 뭐 한 몇십 년 정도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그 실증 플랜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소형으로 현재 5메가에서 10메가와트 정도 사이즈로 해서 실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대용량을 냈을 때의 기술과 이제 경제성 부분입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이제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집해서 유전에 이제 CO2를 넣고 대신에 이제 기름을 빼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했고 실제로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스전이나 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질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화도 떠오르고 있죠.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리백, EV백 관련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와 같은 에너지 기업에 있어서 ESG는 과연 얼마만큼 결국은 깨끗하고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그것이 ESG 경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영 용어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SKENS는 SK그룹 내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LNG, 수소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원가 경쟁력이 좀 탁월한 유틸리티급, 그러니까 대형 재생에너지요. 대형 태양광 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손쉽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새만금에 200메가와트 그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을 개발하고 있고 전남 신안군에서는 900메가와트 전남 해상 풍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 되면은 총 7기가와트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물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운영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항상 이제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 저장 시설 ESS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수소 사업, 청정 수소 사업도 역시 투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글로벌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기업 산업을 좀 보면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이미 2019년도 혹은 그 이전에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구매,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는 PPA, 그다음에 혹은 이제 자가 발전소, 그리고 이제 인증서 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달성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있는데 많은 그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백도 있고 EP100, EV100 이런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EP100이나 EV100이나 이런 곳은 이제 100여 개 이상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주관하고 있는 비즈니스 앰비션 4 1.5라는 이니셔티브는 이제 190개 이상의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슈나이더도 이제 아리백이나 혹은 다른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25년까지 저희가 이제 관련 기술 개발에 약 한 100억 유로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는 아리백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업체를 포함한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생산성을 2005년 대비해서 2배로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4가지 그 감축 추진하는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존의 생산성 및 그 에너지 효율의 제고고요. 두 번째는 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혹은 대체. 그리고 세 번째는 인증서 구매.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치나 혹은 이제 공급 사슬망까지도 협력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이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세 분께서 각자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대표해서 한 말씀씩 좀 나눠주시면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탄소 중립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세금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탄소세가 결국 부과되면 이 전기 요금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혹은 ESG 경영을 하다 보면 그 제품의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비용이 수반된다. 그거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기 요금의 절반 이상이 사실 세금과 부담금입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도 보급하고 탄소 중립도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로 덴마크를 예를 들어보면 덴마크는 슈퍼마켓에 가면요. 음료수가 이 바깥에 실온에 있는 것과 냉장고 안에 있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한 30-40% 정도 납니다.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냐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왜 전기요금이 높냐? 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금의 재원이 바로 전기요금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전통산업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자동차로 이행하게 되면 이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꾸게 되면 온실가스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만 발전소의 운영 인력은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그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자리를 잃는 분들을 사회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이행 기술은 수준은 아직까지 많이 낮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대규모 R&D 투자를 해서 탄소 중립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들은 괜찮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R&D 투자를 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정부가 국가 R&D 자금을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데 정말로 대규모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탄소 중립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의 어떤 역할, 이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이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초기에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그다음 제도적인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이나 아마존이 아리백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애플, 아마존이 재생에너지를 씀에 있어서 기업이 착하기 때문에 선에서 쓰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ITC라는 투자세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한 30% 정도는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일반 전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전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한국의 실정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리백을 선언하는 순간에 기업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상황에 빠지는 거고요. 우리 기업이 10%, 20% 전기비를 더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0%, 100% 두 배를 더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줄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를 쓸 때는 우리 송배전 요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쓰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CO2 배출이 안 되니까 CO2 배출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탄소 포집이나 저장에 관한 기술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큰 변화가 있으면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글로벌에서도 다른 국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나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또 기후변화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당연히 멈춰야겠죠. 물론 아파하는 지구를 다시 되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구이니만큼 그 값을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저담회가 앞으로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